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의 전국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카네이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에선 40년간 이어져 오던 독재 정권 그리고 계속되는 식민지와의 전쟁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청년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아이고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건네자 비폭력 쿠데타를 벌이겠다라는 뜻으로 카네이션을 총구에 꽂으면서 화답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혁명으로 포르투갈의 카에타노 총리는 투항을 했고 정권은 바뀌게 돼요. 포르투갈의 신정부는 이 해외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그러자 일괄 포기하고 이들의 독립을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럼 완전 어떻게 돼? 그럼 스탠리오의 나라가 되는 거야? 아니지. 이제 독립을 그러면 하겠죠. 이제는 이제 또 포르투갈에. 중국 정부가 와서 개입하겠죠. 그렇죠. 네. 포르투갈이 중국 측의 마카오를 반환하겠다고 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어쨌든 그러면 마카오는 이제 식민 지배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중국 입장에선 마카오보다 홍콩을 돌려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고요. 아,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우선순위 그렇죠. 홍콩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영국령이었던 홍콩. 그래서 포르투갈 정부가 이미 중국 공산당에 굉장히 유화적이었기 때문에 마카오 반환 자체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좀 뒤로 미루게 됩니다. 대신 포르투갈과의 여러 회담 등을 통해서 마카오를 중국 영토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언젠간 반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마카오 내에서 포르투갈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 갔겠죠.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마카오에 주둔해 있던 포르투갈 방위군을 철수하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럼 포르투갈군의 철수로 인해서 마카오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치안 유지가 어려울 텐데. 맞습니다. 치안에 공백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마카오에 찾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름만으로도 섬뜩함을 느끼는 중국의 최대 범죄 삼합회. 삼합회가 왜 마카오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삼합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자, 시간을 조금 이렇게 위로 돌려서요.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을 때요. 중국 본토가 엄격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자 탄압을 받았던 게 바로 삼합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의 도피처로 선택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영국령 홍콩이었죠. 그리고 당시 홍콩에서 활동하던 삼합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있어요. 뭐지? 이곳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장소로 손꼽히는 홍콩의 빈민가 구룡 성체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 송나라 때 해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사적 요충지였거든요. 그런데 청나라 시절에 아편 전쟁을 통해서 홍콩을 영국에 할양을 했을 때 이 구룡 성체만은 청나라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선 이 지역을 관리를 하지 않았고 청나라 이후에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중국 본토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행정권을 포기했던 거죠. 아무도 컨트롤을 못했구나. 그렇죠. 결국 구룡 성체는 주권과 치안권이 공백 상태로 무법지대가 되었죠. 근데 저기 뭐 숨으면 못 찾을 것 같아. 야, 좀 그러니까. 너무 복잡스럽다. 마국지 지근데 왜 저렇게 빽빽하게 건물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일단 사진을 지금 보시니까 느낌이 딱 어떻게 오시나요? 복잡해요. 그냥 일단 감옥 같아요.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 네, 지금 보시면 건물들이 정말 숨 막힐 정도로 굉장히 붙어 있는 모습인 거죠. 여기는 그 당시 중국 그리고 영국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던 공백의 땅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건축법에도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불법으로 들어왔던 그런 난민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그냥 그 위에 건물을 짓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80년대에는 이 8,000평의 땅에 인구 5만 명이 모여서 살았다고 해요. 그거를 지금 서울시 면적에 11억 5천만 명이 몰려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안 돼요. 숨 막혀. 듣기만 해도 숨 막혀. 우리 출근 시간 5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1970년대가 되자 이 홍콩을 장악한 삼합회의 입지가 또 한 번 흔들리게 됩니다. 당시 홍콩에서 활동하던 영국인 경찰 간부가 횡령을 저지른 사건이 발각이 됐는데 이를 계기로 1974년 홍콩에 반부패 수사기관이 설립이 된 겁니다. 아, 결국 이 구룡 성체에 있던 조직폭력배들은 대대적으로 소탕 작업에 의해서 소탕이 됐고 이후 홍콩 삼합회는 와해가 됐는데요. 그중 일부가 마카오로 갔던 겁니다. 아카오라는 거구나. 당시 마카오는 스탠리호의 효과로 카지노 사업이 막 한창 성장할 때였잖아요. 삼합회가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새로운 거점으로 찾았구나. 그렇죠. 이런 삼합회의 입성으로 마카오는 범죄 도시로 완전히 전락을 하게 되는데 특히 마카오 삼합회의 보스로서 그 암흑가의 대부로 군림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왕콕코이입니다. 누구지? 이 왕콕코이는 1970년대 마카오에서 온 삼합회의 최대 파벌 중 하나인 14K 파에 입단했고 이후 보스의 자리까지 올라선 인물이었습니다. 14K 좀 낮은데 급이 18K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안쪽에 그러니까 24K가 또 있게 다른 파가 있겠지. 24K 정도는 돼야지. 어쨌든 자, 이 왕콕코이가 이끄는 삼합회 14K파는 마카오에서 마약, 무기밀매, 매춘 등 다양한 범죄 활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마카오 카지노 관련 사업체와 돈 세탁, VIP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무소불위의 파워를 자랑했죠. 자, 이들은 고액의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장기 매매까지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카지노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조직 간의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던 조직들은 수류탄 공격까지 일삼는 등 마카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결국 삼합회 조직원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원이 법정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자 삼합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정답. 네, 기현 씨. 그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테러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와.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설마. 할까라는 얘기를 어. 해본 건데. 왕코코이의 부하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삼합회가 보복성으로 판사를 살해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공권력이 판사를 지켜주기 어려울 정도로 마카오는 무법천지나 다름이 없었죠. 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 마카오 경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나섰게 됩니다. 경찰차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경찰의 차량에 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대박. 마카오 카지노 업계를 관장하는 도박 감시국 검사관이 해상세관 담당 경찰 추이용 카오가 마카오 보안장관 경호원이 각각 살해당했다. 뭐 거의 뭐. 이처럼 1998년 마카오에서는 한 해 범죄 건수가 15,000건. 또 마카오 인구의 4% 정도인 18,000여 명이 삼합회 조직원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조직 범죄가 기승을 와, 부렸어요. 인구의 4%? 이렇게 마카오의 매일 밤이 피로 얼룩지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카오의 상황이 또 한 번 급변합니다. 에? 바로 중국이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 반환받은 데 이어서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의 주권까지 되찾게 된 겁니다. 와우. 자, 그럼 이제 마카오를 돌려받았던 중국은 자,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범죄 조직 청산? 맞아요. 바로 치안을 바로 잡는 일이었습니다. 네. 결국 마카오의 삼합회 또한 와해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교수님, 근데 중국이 교수님 어떻게 보면 그 도박이 그 허용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마카오는 어떻게 그 도박을 합법을 유지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국은 마카오를 유일하게 도박이 합법화된 구역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반환 당시 향후 50년간은 마카오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아, 반납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회주의 중국에서 유일하게 도박이 허용된 도시로 마카오가 남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중국은 카지노 도시가 된 마카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2001년 지금껏 40년간 이어져 오던 스탠리호의 카지노 산업의 독점 체제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중국은 카지노 시장을 외부 세계에 전면 개방을 했어요. 특히 중국이 마카오를 세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은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손을 잡았다고. 네. 바로 미국 최대의 카지노 도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미국 회사들은 당시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일어선 아시아의 부유층을 노릴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의 기회가 마카오에 열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최초로 열린 그 아시아의 카지노 시장에 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2004년 마카오에 가장 먼저 열린 샌즈 마카오 호텔은 현재 가치로 바꿔보면 약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중국에 건설된 첫 번째 카지노 호텔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샌즈 마카오 호텔은 오픈 당시에 3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사람들이 흥분한 나머지 문을 부수고 입장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카오 시장의 잠재성을 일찍이 알아본 샌즈 그룹은 이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2007년 무려 7조 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대의 카지노 호텔을 또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네시안 마카오예요. 와.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실내 운하를 쫙 조성해 놓은 이 호텔은 카지노의 크기가 무려 축구장 3개를 합친 면적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와 진짜? 심지어 뿐만 아니라 이 샌즈 그룹은 프랑스 파리를 컨셉으로 만든 파리지앵 호텔, 화려해. 또 영국 런던을 컨셉으로 만든 더 런던 호텔 등을 마카오에 개장했습니다. 야. 이로써 라스베이거스의 중심거리 스트립과 똑 닮은 마카오의 코타이 스트립이 형성이 되었죠. 다음으로 마카오의 문을 두드린 기업은 바로 2006년 12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2조 5천억 원의 높은 투자금으로 스티브 윈이 운영하는 이 윈 마카오라는 럭셔리 카지노 호텔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라스베이거스의 상징과도 같은 MGM 리조트 또한 마카오의 투자 대열에 합류해 들어갑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대형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마카오를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와. 근데 피터정 씨, 이렇게 되면 원래 마카오를 주름 잡던 스탠리호의 입지가 좀 많이 좁아질 것 같은데 스탠리호는 어떻게 대처했죠? 네, 자극을 받았던 스탠리호도 2008년에 5조 원을 투자해서 마카오 최대 높이인 52층의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을 개장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2019년 기준 마카오의 카지노 41개 중에서 22곳이 스탠리호의 회사 소유였을 정도로 미국 자본에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그래도 절반은 꿰차고 있습니다. 절반 넘게. 그렇죠. 그런데 마카오에 찾아온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라스베이거스의 기업들은 더 다양한 관광객을 마카오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환상적인 쇼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런 톱 가수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마카오는 이 카지노를 즐기는 도박의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엔터테인먼트가 완벽하게 융합된 관광의 도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네요. 네. 그 결과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눈에 띄게 늘게 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비교가 안 되네. 에? 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역전했지? 마카오가 훨씬 높잖아요. 맞습니다. 2006년 마카오 매출이 69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5조 88억 원을 기록했고요. 라스베이거스가 65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4조 13억 원을 기록하며 마카오가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를 매출에서 추월했습니다. 이야. 그러다가 2013년에 마카오가 440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82조 8천억 원을 기록한 반면 라스베이거스는 65억 달러에 머무르며 마카오가 무려 6, 7배를 앞지르게 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정말 마카오는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의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카오의 GDP가 지금 세계 상위권에 있는 것도 혹시 카지노 매출 덕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카오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역시 카지노와 관광 매출입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 산업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GDP의 70%가 관광 산업에, 나머지는 도박 산업에 몰려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죠. 대박이다. 그러나 마카오가 카지노로 인해 흥하면 흥할수록 떠오르는 문제가 또 있는데 바로 도박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곳에 관광 삼아 왔다가 본국의 집과 차까지 모두 처분하고 현지 카지노에서 노숙자처럼 지내는 외국인들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또한 앞서 소개했던 카지노의 그 은밀한 VIP 룸은 도박 관련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했어요.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조직폭력배와의 연계, 외국인들의 불법 원정 도박을 알선하는 것. 와. 특히 이곳을 이용한 중국 고위 관리들까지 발각이 되면서 결국 2021년부터 마카오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중이에요. 피터영 씨, 이 마카오의 도박 중독이 어느 정도 심하죠? 네, 마카오 정부의 도박 중독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80% 이상이 마카오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마카오는 특히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데 세계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9명이라면 마카오는 10만 명당 13명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오의 도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이 있어요. 바로 마이스 산업이라는 겁니다. 뭐지? 마이스는 회의를 뜻하는 미팅, 그다음에 포상 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의 앞 글자를 띄어서 MICE 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은 마카오를 활용해서 마카오, 홍콩, 그리고 주하이시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강주아오 대교입니다. 야, 무슨 용 진짜 같다, 길다. 용. 저기에 홍콩, 마카오, 주하이를 연결하는 55km에 달하는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진짜? 이 덕분에 홍콩과 마카오, 또 홍콩과 주하이를 차로 30분 만에 주파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묶어서 여행 패키지 상품이 많은 거네요. 요즘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세 곳을 이어서 세계 최대의 경제 허브로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중국의 야심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마카오는 도박의 도시 혹은 중독의 도시라고 하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죠. 맨해튼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바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전쟁에서 한 발 비껴나 있던 미국은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으로 산업이 올스톱된 유럽 대신에 철강과 화약, 전함 건조에 나선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 납품해서 돈을 쓸어담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US 스틸을 만들었던 모건과 베들렘 철강의 회장은 영국 해군으로부터 1억 3,500만 달러어치 함포와 잠수함 등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던 화약 회사였던 듀퐁 역시 연합국 군수 물자의 40%를 제조하면서 떼돈을 벌여들였고 그로 인해 매출은 약 26배나 늘게 되었죠. 와.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전쟁 특수를 누리자 월스트리트도 호황 국면에 자연스럽게 접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주가가 뛰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재련 회사였던 아메리칸 스멜링 앤 리파이닝 컴퍼니는 56달러에서 108달러까지 오르게 됐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1914년에 81달러였는데 그것이 무려 500달러로 1년 만에 5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렘 철강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46달러에서 거의 10배이죠. 무려 459달러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10배면 진짜. 와. 1년 만에 와, 진짜. 게다가 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금융 기업들로 꾸려진 차관단까지 조직되었습니다. 차관가요? 그중 큰 혜택을 본 곳이 있었는데 바로 맨해튼의 JP 모건 회사였습니다.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만하라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쉬었으면 좋겠어요. 당시 세계 최대 금융시장이었던 영국은 1년 동안 18억 달러가 넘는 전비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미국 회사인 모건 회사에게 5억 달러를 빌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한테 그렇죠. 전비를 돈을 위해서. 빌리는 거네요. 그것도 다른 나라 은행에게. 다른 나라 은행에. 이뿐만이 아니라 모건 회사는 영국을 위해 전쟁 기간 동안 30억 달러에 달하는 전쟁 물자 조달 계획을 맺게 됩니다. 이건 1916년 미국 정부의 세수를 4배 이상 초과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맨하튼이 전쟁 특수를 아주 톡톡히 누렸네요. 그렇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최대 채무국이었던 미국은 유럽을 호령하는 최대 채권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와. 저때 빌려줬어야 됐어. 뭐를요? 돈을요. 1차 세계대전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맨해튼은 막대한 자본력과 권력을 갖춘 금융 기업들에 힘입어 이제 세계 최대 경제 도시였던 런던을 제치고 드디어 오. 세계 경제 제1위 도시로 등극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덕분에. 그렇죠.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뻘밭이었던 맨하튼이 이렇게 돼 버렸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 맨해튼은 1920년대 그야말로 광란의 시대 그 자체였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위대한 개츠비 네, 시대적 맞습니다. 배경. 맞습니다. 파티하고 막. 그렇죠. 이에 1910년에서 1920년대까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맨해튼의 인구는 2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와, 진짜 진짜. 게다가 이전과 달리 맨해튼 땅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맨해튼 땅이 반과 브루클린 등지에서만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부터는 밀려드는 인구의 도시화가 점점 위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서 땅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건물을 위로 올리는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결국 맨해튼은 엘리베이터를 도입해 건물을 더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런 건물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맨해튼에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초고층 건물에는 대형은행, 투자회사, 보험사는 물론 세계적인 금융기업들이 몰려들었죠. 당시 약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의 금융 관련 기업들이 맨해튼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주한 세계 초고층 순위 기록은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면서 계속 갈아치워졌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무려 102층의 381m의 높이를 자랑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2년. 102년이요. 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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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년과 2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진짜 빨리 순식간에 지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2년도 안 된 아. 13개월이었습니다. 13개월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혹시 한국 회사가 지었나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기한을 잘 맞추기로 엄청 유명하대요. 근데 이렇게 기간이 짧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돈이 넘쳐날 것 같았던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에서 1929년 주가가 2개월 만에 무려 40% 이상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공황인가? 그렇죠. 바로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공황이 일어났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기간이 짧아져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축할 당시가 마침 대공황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 대공황이 시작되자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어요. 특히 일자리를 잃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보다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그러면 그들을 다 쓰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작업에 투입된 인원이 대략 한 3,400명 정도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헬멧 하나 없이 그러네, 저거를. 헬멧도 없네. 그냥 배려만. 와, 저게 스턴트 어머, 쇼하는 거 같아. 어떡해. 아니 고소공포증 있으면 어떡해, 여기서 일을 못 진짜. 하겠다. 못하지 저거. 와. 이렇게 노동자들은
저렴한 임금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고 때마침 건축 수요가 줄어들자 건축 자재값도 내려가는 바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데 불과 1년 45일이 걸렸던 것이고 그때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건물주는 그 대공황이 오히려 뭔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기회였네요. 기회였던 거죠. 네. 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 근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월스트리트에는 이것이 몰려들면서 세계 경제 도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그 혜성 씨? 전쟁 때는 또 화폐 가치가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예. 금이 몰려들어요.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혹시 지원 씨도 금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 세계의 금이 맨해튼에 속속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미국은 전쟁과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쟁 한복판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두 개의 전선이 있는데 하나는 태평양 전선, 하나는 유럽 전선이죠. 근데 두 전선으로부터 미국은 좀 벗어나 있었던 것이고 바로 이처럼 전쟁 한복판이 아니었던 미국은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금 보관소는 그야말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안전하다며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전 세계 부자들, 특히 유럽 부자들이 미국에 다 옮겨놨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안전하니까. 금 보관소는 맨해튼 지상에서 약 24m 아래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위로 지나는 지하철 철로에서도 10m 아래에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공간이네. 그렇죠. 금고로 오가는 문은 높이 2.74m에 무려 90톤에 달하는 철제문으로 홀로 진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겁구나. 신기할 것 같아. 4분의 1?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자면 약 6,200톤의 금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무려 30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저기서 일하다가 저 하나만 슬쩍 하면 이 금의 주인 대부분은 외국 은행이나 국제 금융기관들로 금을 맡긴 국가가 총 36개국이나 된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의 위험을 피해 맨해튼에 각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금을 맡기면서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최대 경제 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4년 유럽과 미국은 협정을 맺게 되는데 전 세계 기준이 되는 통화가 바로 미국 달러가 되었던 것이죠. 기축통화. 그렇죠. 기축통화입니다. 이렇게 달러의 안정성 확보로 전 세계는 이제 월스트리트를 믿고 더 투자하게 되었던 것이고 맨해튼에는 매일 전 세계인들이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공실력이 결과- 더 높아졌겠어요. 그렇죠. 맨해튼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 규모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후 맨해튼은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인 뉴욕 증권 거래소에 이어 1971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증권 거래소인 바로 나스닥이 탄생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나스닥은 또 뭐야? 다우지수랑 다른 거야? 나스닥은 뉴욕 증권 거래소와는 달리 컴퓨터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장외 주식 거래 시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은 등장하자마자 약 10여 년 만에 뉴욕 증권 거래소의 거래량을 거의 따라잡게 됩니다. 그러네요. 세계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증권 거래소들 덕분에 맨해튼은 세계의 돈을 끌어모으는 금융도시 위상을 놓지 않게 된 것이죠. 이현주 평론가님, 이 나스닥 덕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한 기업이 많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증권거래소 상장하려면 상장하면은 일반 투자자들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원래 심해요.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건이 엄격해서 나중에 상장 많이 할 것 같은데 당장은 돈을 잘 못 벌어요. 이런 기업들은 잘 상장을 안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 중에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들을 다 끌어모은 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은 그런 규제를 낮추고
거기서 많이 거래하게 했고 또 이미지도 저렇게 전산화를 시켜놓으니까 이런 테크놀로지 앞서 있는 기업들이 나 나스닥 상장한 기업이야라고 말하기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더 몰리게 되고 그런 꿈의 증권거래소가 된 거죠. 하지만 세계의 명실상부한 경제 도시가 된 맨해튼에는 부가 집중되면서 탐욕에 사로잡힌 월스트리트에는 위험한 투자, 위험한 거래 이런 것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중 끝모를 탐욕으로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의 실제 모델인 조던 벨포트 사건입니다. 이 조던 벨포트는 월스트리트에 입성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주식을 올려주는 주식 트레이더였습니다. 공격적인 영업 방식으로 월스트리트의 늑대 이렇게 불렸죠. 조던 벨포트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일명 펌프 앤 덤프 수법이었습니다. 펌프 앤 덤프는 뭐 어떤 거예요? 뻥튀기 같은데 약간 펌프. 펌프 앤 덤프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서 뻥튀기, 펌프한 뒤에 투자자에게 팔아치워서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사기꾼인데요, 그러면? 그런 셈이네요. 그 정도 가치가 아닌데 가치를 높다고 예, 뻥튀기를 해서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히 조던 벨포트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페니스톡이라고 불리는 주식을 팔았는데 한 주당 가격이 1달러가 안 되는 저가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니스탁인 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싸서? 쓰레기 주식을 팔았던 것이죠. 이렇게 1989년 조던 벨포트는 투자은행인 스트래튼 오크먼드라는 회사를 세우고 이제 조직적으로 쓰레기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간도 크다. 당시 조던 벨포트는 약 15억 달러가 넘는 실적을 올리면서 월스트리트의 혜성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등 세계 유수의 신문과 잡지에 기고까지 할 정도로 저명한 금융 인사가 되었던 겁니다. 와. 그럼 나수지 기자님, 당시 주식 트레이더들의 그 콧대나 막 이런 것들이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대단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 당시에 월스트리트 트레이더 중에서는 한 해 보너스만 5억 5천만 달러를 벌었대요. 5억 5천만 달러를 벌었대요. 이게 보너스요? 지금 기준으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기록은 그때 세워져서 지금도 깨지지 않았어요. 한 해에 이 성과급으로만 2조를 벌어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 트레이더들의 연봉이 일반 직장인보다 한 적어도 5배에서 10배는 높아서 다들 트레이더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리고 MBA 과정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해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렇게 잘 나가는 트레이더의 수법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 만족할 수 없었던 조던 벨포트는 불법 거래를 통해 재산을 더 증식하려 했다가 덜미를 붙잡히게 됩니다. 드디어. 예, 한 회사를 집어삼키려 차명 계좌까지 만들어 해당 주식을 85%나 사들였던 그는 결국 FBI에 체포되었던 것이죠. 아유, 참. 결국 1999년 그의 불법적인 영업 방식이 모두 들통이 나면서 벨포트는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돈은 무려 2억 달러에 달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탐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온 최악의 사건도 발생하게 됐죠. 바로 이 사건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입니다. 서브프라임 예. 2008년. 무슨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워낙에 좀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뭐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죠? 당시 미국에는 세 단계의 신용 등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을 프라임 등급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중간 단계를 RTA,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이 서브프라임 등급이다, 즉 낮은 신용 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이 낮은 신용 등급의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이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지자 어차피 대출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집을 팔아드리면 되니까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은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인 프라임 등급 외에 이자 수익으로 재미를 볼 욕심에 신용이 낮은 서브 프라임 등급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것입니다. 네. 당시 심지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왔다 와. 이런 말이 있을 그냥 정도였습니다. 막 퍼줬. 심지어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 받았다는 얘기. 뭐 그냥 체크를 별로 안 하고 누구나 대출이 대출을 가능했던 해준 거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저금리로 생성된 거품이 이제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품이 꺼진 뒤 변동금리가 10%를 넘겨버리게 됩니다. 이때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은 갚아야 할 돈이 이제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니까 집을 다 내놓는 거지. 그렇죠. 수많은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며 파산해버리자 은행에서 이 집을 가져오겠죠? 담보물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집값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집값도 폭락하고 결국 은행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준 게 문제였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엮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업들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에 대거 투자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파산하니 여기에 대거 투자했던 금융기관들도 파산하게 된 것이었죠. 사기꾼들이네, 사기꾼들.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리먼 브로더스는 약 6,130억 달러, 당시 가치로 무려 67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갚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투 자치법이었습니다. 반투? 이 정책은 흑인들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지역으로 대규모 강제 이주시키는 것인데요. 야 너무한다. 저거 어떻게 해? 아. 이때 흑인들을 이주시키는 지역을 반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근데 뭐 한 곳에 밀집된 게 퍼져 있네. 예, 반투스탄은 남아공 전체 영토에 비하면 13%에 불과했죠. 아이고. 그런데 이곳에 남아프리카 연방에 사는 흑인 원주민 전체 인구 중 무려 3분의 2를 여기에 다 몰아넣었는데요.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갑작스럽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이 좁은 지역에서 밀집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 이 흑인 원주민들은 보호인들이 반투스탄으로 가라고 했다고 그냥 간 거예요? 네, 처음엔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의 한 가지 제안을 듣고 따르게 되는데요. 제안? 네, 바로 반투스탄을 흑인 원주민들의 독립된 지역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네, 이 정책에는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독립된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남아프리카 연방의 국민이 아니겠죠. 남이죠, 남. 그러니까요. 케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민으로서 받을 교육과 복지, 의료 등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원주민들 입장에선 원래 자기 나라였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와, 황당하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는 이렇게 반투스탄과의 경계 지역에 공장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반투스탄의 흑인들을 외국인 노동자 취급하며 노동력을 착취했죠. 너무 화나요. 힘이 없잖아. 이렇게 반투스탄은 물과 전기, 교육과 의료 혜택 등에서 제외된 빈민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흑인들은 그냥 무조건 전부 다 반투스탄으로 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정부가 미처 이제 이주시키지 못한 흑인들은 도시 인근 지역에 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럼가처럼 됐겠죠. 그렇습니다. 보호인들이 저쪽은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흑인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극빈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시 부모에게 버림받은 흑인 아이들이 급증했는데요. 버림받았다고? 그냥 길에서 자고 있는 건가요? 이 고아가 된 흑인 어린이들은 이 공원이나 폐차장, 심지어 배수관 등 아무 곳에서나 쓰러져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휴,
그들이 무슨 죄야. 증오를 안고 살아가겠네. 그런데 도시에서 흑인들을 억압하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네, 도시의 모든 시설이 흑인 전용과 백인 전용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 사진은 기차역 앞에 있는 표지판인데요. 왼쪽에는 이 비백인들 전용, 영어로는 비유럽인 전용 이렇게 쓰여 있죠. 그냥 계단조차 분리가 돼 있었다고요? 네. 이 밖에도 버스, 구급차, 도서관, 해변 등 모든 시설에 흑인 전용과 백인 전용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저기는 이제 백인만 앉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아 그래서 흑인은 저 바닥에 앉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치사하네. 사장님 저 어렸을 때도 그거 기억해요. 어렸을 때 마트 이런 데 가서 계산할 때는 백인들이 이쪽 가고 흑인들이 이쪽 가고 화장실도 그래요. 아니 앤디 씨 어렸을 때도 아파르테이트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꽤 저 최근까지 있었던 거네요? 되게 최근 나왔던 일이에요. 예. 게다가 아파르테이트 정책 하에서는 흑인과 이 백인의 결혼은 물론 성관계까지 금지되었는데요. 예?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백인의 피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심각하네. 심지어 이미 결혼한 사람들마저 강제로 이혼을 시켰어요. 에이, 그 정도. 무슨 마음이 에이, 진짜요? 네, 너무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에요. 네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흑백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그 자체가 흑인하고 백인하고 사이에 나오면은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남아공 출신인데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범죄 덩어리다. 그래서 born a crime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강력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남아프리카 연방은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뭐 다이아몬드 때문인가요? 예, 이 풍부한 이 광물 자원을 눈여겨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의 이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몰려든 것이죠. 덕분에 남아공은 1960년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백인 이민자들은 연간 약 25만 명 가까이 늘어날 만큼 부와 권위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겠다. 반면 흑인들은 이런 경제 성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며 또 백인과의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고 남아프리카 연방 흑인들의 운명을 뒤바꾸기 위해 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등장하시나요? 네, 바로 남아공 흑인 해방운동의 상징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아기 때 아기 때 사진이네. 진짜 귀여웠네. 아 개구쟁인데. 네, 이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남아공 시골 마을의 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년생. 네, 18년생. 당시 그는 족장의 아들로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흑인 전용으로 제공된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아마 자신이 법을 전공한다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흑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인권 변호사를 꿈꿨나 봐요. 네, 그래서 만델라는 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1952년 34살이 되던 해에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인 법률 사무소를 열게 됩니다. 그치, 근데 최초로 흑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최초는 항상 힘들잖아요.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맞습니다. 이 만델라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도 차별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매번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증명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거나 심지어 만델라를 재판장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이 1960년 이 변호사로서 흑인들을 위해 이렇게 묵묵히 활동해 오던 만델라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남아프리카 연방 역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로 요하네스버그에서 벌어진 샤퍼빌 학살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아파르테이트 이 정책 때문에 어딜 가든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백인들이 살던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불신 검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신분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걸음을 멈춰야만 했는데요. 만약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두고 왔을 때는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경찰서에 연행되고 폭행당하게 됐죠. 이처럼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1960년 3월 샤퍼빌의 흑인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서 신분증을 태우며 사건이 시작됐죠. 그리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니 경찰들에게 자신들을 잡아가라며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처음에는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위가 이어지면서 규모가 2만 명까지 확대되자 결국 경찰들은 흑인 시위대를 진압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포를 했어. 강압적으로 하는구나, 진압을. 이 백인 경찰들은 흑인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을 발포하거나 곤봉을 휘두르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책하에서 흑인은 아예 시민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무자비한 진압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69명의 사망자와 약 18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전까지 무심했던 국제사회가 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이런 심각한 흑인 차별 실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60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에게 인종분리와 차별 정책을 멈추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아파르테이트 및 인종차별 정책을 포기하기 위해 평등을 바탕으로 인종 조화를 이루는 조치를 시작할 것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에 촉구합니다. 아파르테이트를 빨리 폐지하라는 거네요. 네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그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는 뭐 어떤 식으로 대응했나요? 네,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의 이런 압박 속에서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는 아파르테이트를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의 총리였던 헨드리 페르브루트는 우리는 화강한 벽처럼 버틸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걸로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정책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찝찝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들었으니 책임감도 좀 느껴졌을 거고. 네, 맞습니다. 영국 정부도 시간이 지나서 1960년대가 되자 인권의식이 발달하게 되고 남아프리카 연방의 그 아파르테이트를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아프리카 연방은 이에 대응해 1961년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바로 이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남아공 역사가 생각보다 짧네요. 네. 이렇게 남아공이
국제사회와 적대하고 아파르테이트를 고수하자 누구보다도 분노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앞서 설명드린 넬슨 만델라 씨. 만델라. 네, 넬슨 만델라. 맞습니다. 만델라는 고심 끝에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네. 바로 흑인들과 함께 무장 투쟁에 앞장섰는데요. 이에 그는 1962년 44살의 나이에 민족의 창이라고 하는 뜻의 무장 조직을 설립합니다. 아, 단체를 만들었구나. 이 무장 조직, 이 음코토의 시즈회가 만들어지자 만델라는 펜 대신 총을 들고 직접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외국을 돌면서 총기, 박격포, 지뢰 등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또 당시 무장투쟁을 통해서 흑인을 해방시키겠다는 이 만델라의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수동적 저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비폭력은 헛된 전략이며 그걸로는 백인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폭력은 아파르테이트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살벌한데요? 네, 그렇죠. 이처럼 이 결연한 의지를 다진 만델라는 자신이 이끄는 민족의 창과 함께 남아공의 주요 시설들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발전소와 송전탑, 관청 등의 폭탄들을 터뜨렸죠. 그러자 남아공 정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흑인 시위대들은 있었지만 이처럼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일으킨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남아공 백인 정부는 민족의 창을 테러 조직으로 규명하고 그들의 수장인 넬슨 만델라는 1급 수배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넬슨 만델라가 무장 조직을 이끌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지명 수배자가 된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델라는 신분을 위장하고 도망 다녔지만 결국 남아공 연방정부에 체포되고 맙니다. 네, 그 이후 기은 재판 끝에 1964년 당시 46살이었던 만델라는 국가 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아공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었던 로벤섬에 수감됩니다. 진짜 외딴 섬이네. 네, 이 로벤섬은 케이프타운 항구에서 떨어진 이 망망대해 있는 섬으로 주변 파도가 험해서 탈출은 꿈도 못 꾸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파르테이트에 저항하던 흑인들이나 정치범들이 대다수 갇혀 있었는데요. 만델라는 이곳에서 작은 창문과 초라한 침구만 있는 비좁은 방에서 지냈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만델라 역시 흑인 해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는데요. 이를 위해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편지를 통해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아파르테이트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편지. 이렇게 그의 이런 노력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1980년 서양의 한 언론인이 만델라를 해방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옥중 편지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이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만델라 석방 캠페인을 여는데요. 그 결과 만델라는 1983년 유네스코에서 주는 시몬 볼리바 국제상을 비롯해 수많은 인권상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요? 네. 와, 감옥에서 상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이 만델라가 감옥에 갇힌 동안에도 흑인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럼 당시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외치는 흑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70, 80년대 같은데 느낌이? 어떡해. 아, 너무해. 야 이러면은 아니 시위도 본격화될 것 같아. We have the very strong feeling that they are here to kill us. 그러니까. 진짜. 수감 생활이 길어지니까 빨리 해방시켜라고. 그치, 만델라를 위해 또 싸우는 거죠. The freedom-loving people of this our tragic land, in the full confidence that you will carry on the struggle for freedom.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진짜 큰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와. 그렇죠. 그리고 이를 통해 만델라는 더 이상 무장 조직의 수장이 아닌 남아공 흑인 해방의 지도자이자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영생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250년경 동양의 한 나라에서는 차후세계가 아닌 현세에서의 영생을 추구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누구였을까요? 진시황. 네, 맞습니다. 바로 중국의 최초의 황제인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이제 기원전 221년 분열된 중국을 역사상 최초로 통합한 인물로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황제였습니다. 자, 진시 황제는 자신이 이룬 엄청난 업적과 부, 이제 권력을 절대 잊고 싶어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자, 이에 이제 진시 황제는 이제 죽음을 피하고 현실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불로초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불로초. 이렇게 불로초를 찾는데 그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제 기원전 218년 이제 그의 앞에는 불사의 약을 찾아줄 수 있다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서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서불은 이제 방사라고 불리는 고대 중국에서 도교 서상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도교는 이제 불로불사를 실현한 신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 황제가 서불을 통해서 이제 불사의 약을 구하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각색해봤다는데요. 이제 규현 씨와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폐하, 제가 불로초가 있는 신비한 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더냐? 그렇다면 어서 지금 당장 찾아오너라. 그런데 그것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폐하. 그래, 무엇이 필요하더냐? 말해보거라. 그 신비의 섬들이 바다 한 가운데에 있어. 선박 60척, 금은 보화, 그리고 아주 어린 남녀 3,000명이 필요합니다, 폐하. 정말 그것만 있으면 불로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게지. 예, 그래. 내 너를 믿고 내 모두 지원하겠다. 그것뿐이더냐? 어서 다녀오거라. 이랬다고?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사기잖아. 사기죠. 그러니까요, 사기꾼인데요. 누가 봐도 사기인데. 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불로. 맞아요. 그래서 자, 서불은 이제 불로초를 찾아오겠다면서 이제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 대규모의 배와 거금은 물론 이제 어린 소년 소녀들을 요청했던 것이죠. 교수님 근데 뭐 네. 배와 돈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어린 남녀 3,000명을 요구한 거예요? 삼천궁녀 몰라요? 궁녀로 쓴다고요? 거의 자기만의 도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이제 당시의 도교적인 믿음으로 이제 신령한 존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순수한 영혼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무맹랑한 제안에도 영생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던 진시 황제는 이제 서불의 모든 제안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시 황제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서불은 신비의 섬을 찾아 동쪽 바다로 항해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왔어요? 예. 과연 이제 서불은 불로초를 찾아서 돌아왔을까요? 근데 뭐라도 가져와야죠. 그렇게 갔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네.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불이 불사의 약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진시 황제에게 또 한 번의 지원을 부탁했대요. 그래서 이제 진시 황제는 서불에게 다시 한번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속아. 그렇게 이제 항해를 떠난 서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안 돌아오죠. 다시는 안 돌아오죠. 더 네, 맞습니다. 아, 맞네. 아, 이후에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얻은 것 중 하나가 실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비한 금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수은이거든요. 이 수은은 실제로 상온에서 보면은 빛을 비춰보면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굉장히 신비한 약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시황을 포함한 많은 황제들이 수은을 마셨고, 근데 수은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피부를 이게 팽팽하게 만들어줘서 뭔가 주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 수은 자체가 면역계도 막 안 좋게 만들고 또 신경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진시황이 50세를 못 넘기고 죽은 이유가 이 수은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은 중독. 근데 거의 뭐 독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독살이죠. 너무 많이 괴롭혀서 이렇게 독살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진시 황제는 영생에 대한 집착을 이제 끝내 놓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철저한 대비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진시황 릉입니다. 본인의 사후 세계를 위한 거죠. 그렇죠. 진시황. 이렇게 만들어진 진시황릉은 개인의 무덤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무덤으로 꼽히고요. 바늘 하나 만들어. 현세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경우에 이제 사후 세계에서라도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무덤을 거대하게 짓고자 했습니다. 무슨 민폐야 저게. 저쪽 지역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진시 황제는 살아생전의 불로초를 이제 죽어서는 거대한 무덤을 지으면서 이제 영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낸 것이죠. 그 윤소혜 씨 고대 이집트와 중국 외에도 또 이렇게 영생을 꿈꾼 나라가 따로 있나요? 또? 네, 또 있는데요. 이제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담은 신화가 있었는데, 그게 최초의 영생 신화로 알려진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예요. 대충 줄거리는 이제 길가메시라는 주인공이 반신반인인 인물인데 인간 친구의 죽음을 목격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영생의 비밀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티탄이라는 존재도 불로불사의 존재고, 세계 각국에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되게 영생에 대한 신화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영생에 대한 바람이 오래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수 중에는 허영생 씨가 좀 약간 영생에 대한. 근데 허해서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허한된 꿈이어가지고 안타깝네요. 영생이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영생에 대한 욕망은 유럽을 비롯한 중세 시대를 휩쓴 한 사건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영생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이제 찾게 된 건데요. 방법? 새로운 방법? 예. 바로 기독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영생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구원받는 거.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기독교가 제시한 영생에 대한 방법이 이제 뭔 것 같습니까? 믿음? 네, 맞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누구나 영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를 만들거나 이제 불로초를 찾지 않아도 신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방법이 훨씬 단순해졌네요. 네, 그렇죠.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이제 큰 희망을 주었고,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유럽 전역에 펴지게 됩니다. 자, 이로써 기독교의 영생에 대한 종교화는 서구 유럽 문명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 중심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제 영생의 방법을 신에 대한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학문을 통해서 현세에서 영생을 이루려는 시도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바로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사. 연금술은 물질의 특성과 이제 변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납이나 구리 같은 금속을 황금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포함하는 학문입니다. 그때 소희 씨가 나왔었나요? 아이작 뉴턴. 네. 그때 네, 그 뉴턴이 연금술에 맞아요. 스포츠에 있었다는 거 맞아요. 배웠었어요. 연금술사들은 진짜 멋있어. 교수님, 근데 이 연금술이 영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금술사들은 이제 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가장 완벽한 물질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연금술을 통해서 금의 변하지 않는 성질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이제 부와 영예는 물론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럽게 녹슨 흔한 금속을 귀한 은이나 금으로 탈바꿈시킬 영약을 곧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약으로 우리 몸의 모든 악을 몰아내 인간은 수세기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야, 이건 근데 좀 신기해, 얘는. 유재 씨, 연금술사들이 영생의 비밀을 풀고 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찾고 있던 게 있었다고요? 네, 금을 만들려고 찾던 게 현자의 돌이라는 건데요. 들어봤는데? 게임에서. 그쵸. 그래서 그 현자의 돌이라는 거는 이제 만물로 변환이 가능해서 그거를 얻게 되면 영생도 얻을 수 있고 금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의 연금술사 중에 한 명인 니콜라스 플라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현자의 돌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요? 그렇지만 사실 증거가 없어서 그냥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연금술사들이 영생을 위해서 금을 만드는 법을 찾으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을 때 금을 아예 불로장생의 영약 자체로 제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현대 약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라켈수스입니다. 자, 15세기에 탄생한 이제 파라켈수스는 당대 이제 가장 유명한 연금술사이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로불사의 영약을 만들던 중 금을 활용한 영생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뭐지? 그 방법이 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실 수 있는 금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것이고 몸을 재생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금을 마신다고요? 우리 금가루 먹잖아. 식용 아니에요? 식용금. 자, 파라켈수스는 인간이 금을 먹으면은 금을 가진 완전성과 불변성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 신체가 이제 균형이 맞춰지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몸값이 올랐다 내려갔다 막 하겠네. 시기에 맞춰가지고 잘 금 팔아야겠네. 시세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금은 물론 수은, 비소 이런 금속과 이제 광물 성분을 정제해서 이제 약재로 만드는 그런 실험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켈수스의 시도 자체는 기존의 의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엑수쌤, 아까 그 수은처럼 금도 그렇게 녹여서 먹는 거야? 아니, 마실 수 있는 금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마실 수 있는 금이란 게 발명이 된 적도 있어요. 8세기에 이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이 분이 연금술사였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금을요 이분하게 물에 녹이는 방법을 발견을 했어요. 네. 이 질산과 염산을 혼합한 용액이 있어요. 이 왕수는 웬만한 금속을 다 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수에 녹은 금은 이 염화제이금이라는 침전물로 떨어지거든요. 그것만 다 긁어 모아서 물에 녹이면은 잘 녹아요. 그걸 마셨던 거죠. 뭐 위험할 것 같은데. 몸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속도 다 녹을 것 같은데, 속도? 자, 근데 당시에 이제 저명한 의사였던 파라켈수스의 주장 이후로는 이제 금은 사실 의학적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금을 필수 의약품으로 등재하기도 했고요. 금박을 입힌 알약, 금을 넣은 음료와 와인 등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의사가 했던 말이니까 믿었을 것 같아요. 예.